반갑습니다, 여러분.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필기 건축계획 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콘텐츠는 나합격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필기 교재를 기반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건축 모듈과 건축법, 먼세례표設計, 근린주구 이런 빅데이터들 처음에 살펴보시고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제가 설명하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축 계획과 설계, 비슷한 개념이죠. 건축의 구성 요소 세 가지 보여지고 있고요. 구조와 기능과 미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기둥이든 벽이든 벽체가 세워져야 될 것이고 그 벽체를 받치는 기초가 있어야 되겠죠.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자, 그리고 거기에 얹혀지는 보라고 하는 부재가 들어가고요. 보와 보 사이에 들어가는 슬래브라고 하는 부재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어떤 부재들이 유기적으로 잘 얽혀서 옆으로 오는 힘, 위에서 눌러지는 힘 등에서 버틸 수 있는 견고함.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좀 건물이 낡아진다고 해서 건물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되겠죠. 내구성이라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도 괜찮다라고 보는 게 내구성이 좋다라고 보는 거고요. 어떤 예를 들어서 흙으로 지은 집 같은 경우에는 비를 계속 맞으면 이렇게 녹아서 내구성이 좀 좋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능, 실용적이어야 되고요. 목적에 맞게 내가 주거 건축이면은 좀 잘 살 수 있게 또는 상업 건축이면은 물건을 잘 팔 수 있게 이렇게 목적에 맞게. 그리고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보호인데 이것은 어떤 기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치안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런 벽체 자체에 단열이라던가 방수 이런 것들이 좀 잘 돼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가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창을 통해서 햇빛도 들어와 줘야지 실내에서 햇빛은 들어오고 어떤 차가운 공기나 뜨거운 공기는 막아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왕이면 구조도 좋고 기능도 좋으면 좀 예쁘게, 보기 예쁘고 창조적이고 예술성 있고 형태와 색채가 좀 적당한 그런 것들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건축은 기술과 예술의 결합 또는 종합예술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의 설계와 계획은 안전성, 효율성, 예술성, 사회성 등이 함께 공존해야 완벽한 건물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안전성은 자연으로부터 발생되는 천재지변, 어떤 태풍이라던가 지진 이런 것들 거기에서 최소한의 보호가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구조의 중요성, 건축 구조를 이루는 바닥과 벽, 천장 등의 유지를 위한 공학적 접근인데요. 역학적으로 힘이 있는가 없는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효율성, 건축 목적에 대해서 이왕이면 편리하고요. 보다 능률적인 공간으로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가 루이스 설리반이라는 사람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고 했고요. 건축에서는 기능의 수단이 우선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우리가 현대보다 조금 더 이전 개념이고요. 지금 현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인 것이 중요하고 기능보다는 좀 다른 것들도 형태라던가 어떤 예술성 이런 것들도 요즘은 조금 더 강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술성입니다. 공간적 예술이고요. 미술, 조각, 공예 등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나왔듯이 과학과 기술과 또는 예술을 아우르는 종합예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시각적 쾌감과 만족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에 있어서는 이 예술성이라던가 이 사회성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물론 무엇이 더 중요시라기보다는 예술성이 옛날보다는 조금 더 점점 더 좀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사회성, 건축물은 개인의 소유이기도 하지만 생활 속에 함께 하는 거죠. 우리 카페라던가 이런 매장도 함께 쓰는 거기 때문에 좀 사회적인 영향이 좀 큰 조형물입니다. 사회적 영향이 크다는 것은 집안에서 내가 혼자 보는 미술품, 예를 들어서 아니면 내 집 안에만 있는 조각상 이런 것보다는 이 건축물은 훨씬 더 사회적으로 이 생활 속에서 조금 더 다 같이 좀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주변 상황과 조화로워야 되고요. 그 도시와 지역과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일환으로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되고, 우리 도시는 어떤 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지역 안에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현대 건축은 굉장히 모듈화가 좀 돼 있어요. 건축 구조나 시공 등에 적용되는 기준 크기입니다. 이게 왜 좋으냐라고 참고해 보시면
모듈을 사용한 건축 방식의 장점입니다. 제가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철근을 하나 사도요. A 회사의 제품과 B 회사의 제품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내가 뭘 사려고 했을 때 계획에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규격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몇 파이 또는 D 얼마 이런 식으로 규격화되어서 내가 이렇게 바로바로 사올 수 있게 A 회사든 B 회사든 같은 크기로 만들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설계 작업이 굉장히 단순화되고요. 공사비가 절감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제품의 크기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만들 수 있고 공장에서 만들 수 있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목재도 마찬가지예요. 2x4 목재를 사면은 A 회사든 B 회사든 요 사이즈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 작업이 단순화된다는 것은 공장에서 미리 좀 조립을 해서 올 수 있어요. 뭐 그런 장점이 있고요. 건축 구성재의 수송이나 취급이 좀 편리합니다. 미리 사이즈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트럭에 얼만큼 실을 수 있고 길이도 똑같고 무게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리 그런 것들을 계획을 잡아서 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수송이나 취급이 좀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제적으로 2x4 목재는 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좀 같은 사이즈로 제공이 되고요. 거기서 바로 수입을 해왔을 때 그 크기가 미리 똑같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시공을 할 때도 미리 사이즈를 좀 예상을 해보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단점으로는 그 집이 좀 그 집, 이 집이나 저 집이나 같은 자재 쓰기 때문에 좀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 척도 조정인데요. 척도라는 것은 뭐 인체 척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척도가 있을 건데 기준 치수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재료,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건축 생산 전반에 걸쳐 치수상 유기적인 연계성을 만들고 미적 질서를 가지게 하는 것. 미리 우리 사람의 평균 신체 사이즈를 보고요. 어떤 높이라던가 크기들을 미리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기준 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어떤 자재든 다 똑같이 사이즈가 나와요. 그런 것들이 기준치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축 생산 전반에 걸쳐입니다. 이게 구조적이든 아니면 마감 하다못해 마루판 하나라도 소폭마루 또는 광폭마루라고 한다면 사이즈가 전부 똑같아요. 이 집에 사든 저 집에 사든 이거는 소폭마루. 도배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아져 있는 도배지의 전체적인 길이와 그 풀었을 때의 길이가 A 회사든 B 회사든 같은 거죠. 그래서 마감이든 구조든 전체에 걸쳐서 다 똑같이 사이즈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돈도 좀 아낄 수 있고 그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그 결과를 좀 예상할 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 모듈을 이용한 시공은 비용 절감을 위한 주택건설, 학교건설, 그 외에 보편적으로 응용이 되어 왔습니다. 많은 수의 건축가와 건축자재 생산자들이 그들의 필요와 관심에 따라 자기 나름대로의 모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회사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보통 뭐 한솔 마루라던가 여러 가지 마루 회사에서도 다 이 사이즈로 해야지 우리가 시공을 할 때 어느 정도 로스가 나겠다라는 것도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또 참고사항에 건축 계획을 할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나요? 조건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조건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건축 계획 진행 과정 보도록 할게요.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기획이 제일 먼저 돼야 돼요. 건축주의 목적이나 의도입니다. 나는 카페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집을 짓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과정이 기획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축주가 주인이 무엇을 할지를 정해야 이제 우리는 설계와 시공의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 검토 및 설계에 대한 요구사항과 제약 조건을 정비해서 기획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옆에 건축 기획 시 고려사항 나오니까 큰 타이틀만 좀 볼게요. 용도가 뭔지, 그리고 대지 조건은 어떤지, 도시인지 아니면 어디 시골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조건은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어떤 자연 녹지 지역인지 상업 지역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설계를 좀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공사 시기와 기간이 어디까지 괜찮은지, 뭐 날씨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 보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이 규모와 공사비입니다. 이 대지 조건과도 좀 관련이 있는데 만약에 뭐 대지가 똑같이 100평이 있으면 자연 녹지 지역은 20%만 건축을 할 수가 있고 상업지역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연면적으로 따지면 훨씬 더 높게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막 1000%막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지을 수 있는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대지 조건에 따라서 이것이 정해지고 공사비도 어디까지 내가 충당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좀 설계 방법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계. 설계의 주체가 넘어왔네요. 잠깐만요. 방금 우리가 봤던 것은 기획이었고요. 설계를 아직 안 봤네요. 자, 이렇게 나는 무엇을 짓겠다, 어떻게 짓겠다, 어느 규모로 짓겠다 이런 기획이 딱 정해지면 건축사 사무소에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되죠. 계획 단계에서 고려한 또는 기획 단계에서 고려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사항을 결정해야 됩니다. 몇 평으로 할지 또는 어떤 모양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주체는 건축주 주인이 아니라요. 주인은 이제 일을 맡기는 사람이고 건축가 또는 건축사 이런 설계자들이 계획 설계와 실시 설계를 통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요. 자, 먼저 계획 설계는 조금 뭐랄까 큰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계략적인. 그리고 실시 설계는 자세한 이라고 좀 구분을 하시고요. 시공에 필요한 도면을 그리는 자세한 도면이 실시 설계, 그리고 설계자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 계약 전 단계 정도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 허가 전 단계 정도? 그리고 설계 도면과 시방서를 통해서 어떻게 나는 집을 짓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방향성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도면은 아실 거고 시방서는 다른 말로 설명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서. 자, 그래서 그 문제에서 보시면 계획과 설계 과정 중 계획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과 반대되긴 개념은 실시 단계, 실시 설계 단계. 이건 자세한 거, 이건 안 자세한 거. 그러면 세부 결정 도면은 굉장히 자세한 거죠. 디테일 같은 것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뭐 요구 조건이라던가 대지 조건, 형태 및 구상 이런 것들은 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획하셨고 설계했어요. 그러면 이제 집 지어야 되겠죠? 시공을 하는 게 집 짓는 거고요. 작성된 설계 도면과 설명서 등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 최적의 공사비로 기간 내에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건축을 하는 것. 그것이 시공. 주체는 건설사입니다. 어떤 일정 규모 이하에서는 개인 공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뭐 어떤 평수 이하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보셨죠. 뭐 혼자 집 지어서 1년 동안 지었다.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막 몇 층 넘어가는 거 그렇게 혼자 못 하거든요. 그런 거 말고요. 일정 규모 이하는 개인이 하게 되겠지만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뭐 지진에 버텨야 되고 어떤 구조적으로 위험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높은 건물들, 큰 규모의 건물들은 건설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건축 공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건축 공간은 공간의 가변성과 확장성을 고려해서 공간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건물은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사용하다가 집으로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에 집을 산 사람이 나는 이것을 카페로 리모델링을 하겠어 라고 한다면 이 실내 공간을 봤을 때 원래 있던 방과 방 사이에 이런 벽체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텄을 때 없앴을 때 이 외부에 있는 벽체가 힘을 다 받아서 전혀 문제가 없다면 이 건물은 가변성이 괜찮은 거죠. 그리고 확장성도 괜찮은 그런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요즘은 또 특히나 변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변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계획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거 공간을 계획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안전해야 되겠죠. 외부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또는 치안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 좀 좋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거주성, 내가 생활할 때 좀 편리해야 되겠고요. 내구성은 시간이 지나도 크게 많이 헐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시간이 지나도 튼튼하게 잘 버틸 수 있는 거. 그런 게 내구성이고 이왕이면 경제적이고 그리고 예술적으로도 좀 예쁘고 심미적으로도 좋고 이렇게 되면은 훨씬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배치 계획입니다. 주택 설계는 주택 내부뿐 아니라 주택 주위의 외부 공간도 포함해서 계획해야 됩니다. 쉽게 보면은 뭐 조경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상하수도 배치 또는 도로의 위치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배치를 좀 해주시는 게 생활을 할 때 훨씬 더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건축물의 규모와 구조와 층수를 결정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건폐율과 용적률이에요. 대지에 대하여 이런 건물들이 지어지는데요. 이 건물 한 층만 차지하는 것, 그것을 건폐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층층이
면적을 다 더했을 때 나오는 이 연면적이라는 것에 대항하는 것이 용적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곧 굉장히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이따가 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웃집과의 관계를 고려를 해서 일조나 통풍, 채광, 그리고 재난에 대한 방지, 프라이버시 등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대지가 이렇게 있고 옆집과 붙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적어도 여기서 최소한 1m 정도, 여기서도 1m 정도는 띄워줘야, 그래도 적어도 2m 사이에 두고 창과 창이 이렇게 마주보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웃집과의 간격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현관과 도로와의 관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현관이 여기라면 도로가 여기라면 현관은 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요. 도로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면 굉장히 보기에도 불편하고 걸어갈 때도 좀 거리가 멀어서, 동선이 멀어져서 좀 불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배치 계획을 할 때 증축 가능성도 좀 고려를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대지가 있으면 집을 막 정중앙에 지어서 이렇게도 증축이 안 되고 저렇게도 증축이 안 되고, 이것보다는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여기에 추가로 나중에 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고려를 해서 배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건축법. 굉장히 어렵죠, 건축법은. 그런데 기능사 수준에서는 법을 외운다거나 이렇게보다는 이 문제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법은 왜 발생했을까요?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미리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과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 알겠고 기능도 알겠고 환경도 알겠는데 미관도 제지를 하나요? 라고 하는데, 미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외부에서 봤을 때 이 도시에 어울리는가, 이런 것들, 색깔이 좀 맞는가, 이런 것들도 건축법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과 기능과 미관이고요. 건축물 자체의 구조 내력상 안전도 필요하고, 화재 및 기타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 건축물 사용상의 안전, 추락 관련 안전 등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기능은 용도에 충분히 부응을 하는가, 이런 건데, 뭐 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면적을 넘어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모일 수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관을 뭐 저해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도시의 분위기에 맞도록 해주는 뭐 그런 것들도 규제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자, 건축법의 주요 정의 몇 가지 나와 있는데, 건축물은 무엇이냐, 지하층은 무엇이냐, 주요 구조부는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공작물은 어떤 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조각상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집은 당연히 기둥도 있어야 되고 벽도 있어야 되고 지붕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고요. 이에 딸린 시설물들도 건축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하나 높은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그리고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 다 건축물로 좀 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 좀 많이 나오는 건데요. 지하층을 어디까지로 지하층으로 볼까요? 입니다. 지하층은 일단 연면적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라운드 레벨이 있고 집이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1층이 여기까지고 1층이 4m라고 봤을 때 적어도 땅속에 2m, 평균 2m는 들어가는 곳을 지하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들어간 것만 지하층으로 본다라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구조부라는 것은 내력벽, 힘을 받는 벽이고요. 기둥과 바닥, 보, 그리고 지붕 틀, 그리고 주계단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제가 왜 내력벽에 줄을 걷냐면, 칸막이 벽도 주요 구조부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칸막이는 주요 구조부 아니에요. 이게 쳐내버리면 그냥 벽이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주요 구조부 아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건축이란 무엇인가? 건축은 신축, 새로 짓는 것, 증축, 원래 있는 것에 더 짓는 것, 개축, 재축 둘 다 새로 짓는 건데, 이 재축은 자연 재해에 의해서 건축물이 멸실됐을 때 다시 짓는 것, 개축은 그냥 내가 원해서 집이 좀 오래됐네 이렇게 해서 새로 짓는 것, 이것이 개축입니다. 재축과 개축 모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면적을 넘어서 지을 수 없어요. 그만큼만 지을 수 있는 것, 개축과 재축. 그리고 건축물을 이전하는 경우도 건축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대수선이라는 게 있는데, 대수선은 건축법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건축으로 보진 않습니다. 특히 대주선에서 대를 빼고요. 수선이 건축이냐? 수선은 그냥 고치는 거잖아요. 리모델링처럼. 이것은 건축으로 보지는 않아요. 대신에 여기서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3개 이상, 그것을 3개 이상 고칠 때를 대수선이라고 보는데요. 수선과 대수선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기는 해요. 그리고 리모델링은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하여 대수선을 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요, 생각보다 조금 어렵게 나와요.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개축 또는 이전이 맞나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이렇게 집을 퍽 들어서 옆으로 옮기는 거 가능해요. 요즘 조립식 주택 되게 많잖아요. 공장에서 지어와가지고 놓는 거. 이것도 건축으로 속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주계단, 여기서 장막벽이라는 게 나왔죠. 이것은 비슷한 말로 칸막이 벽이에요. 그냥 막을 친 거죠. 장막벽. 이것을 고치는 것은 대수선이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1번, 2번, 3번 다 맞아요. 기둥, 보, 주계단 다 맞는데 이것만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틀렸다 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게 아주 미묘하게 딱 하나만 바꿔놓고 찾아내기,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3번, 4번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건축법으로 규제하는 대상입니다. 이것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건축물과 공작물을 건축법으로 규제를 합니다. 자, 먼저 건축물이란 지상에 땅 위에 정착된, 딱 고정된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 정착된이라고 봤을 때 그거는 맞을까요? 그 캠핑장에 있는 그런 캠핑카. 그거 정착되지 않았죠. 물론 굴러갈 때는 아닌데 우리 그렇게 캠핑카를 이렇게 고정해 놓고 또 이렇게 대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도 정착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라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데 우리는 지붕과 벽이 있는지 또는 지붕과 기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건축물이다 아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건축물에 부수되는 붙어있는 굴뚝, 대문, 담장 등도 건축물에 포함됩니다. 얘가 혼자 덜렁 서 있으면은 건축물이 아니고 조각상? 뭐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대문. 근데 이것이 건축물에 붙어 있다. 이러면 이것도 건축물에 포함된다 이고요. 한시적 가설 건축물 대표적으로 컨테이너 있습니다. 그것도 건축물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작물, 뭐 굴뚝, 광고탑, 옹벽은 제가 이게 그려지려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길 갈 때 이렇게 단 차이가 많이 나는 땅이 있어요. 나는 여기 서 있는데 여기 위에 또 땅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럴 때 이 옆에 있는 흙이 쏟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블럭 같은 걸로 막아 놓은 거 보셨나요? 근데 여기는 블럭만 있는 건 아니고 이 안에 두꺼운 벽체가 이렇게 흙이 쏟아지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옹벽이라고 보시면 되고 담장 아실 거고 이런 것들 철탑, 주차장,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의시설 이런 것들 전부 공작물 건축법으로 규제를 한다 입니다. 자, 그런데 건축법이 적용되는 것이 있고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옆에 제외 대상 이거는 한번 꼭 알아두세요. 통행료, 징수시설 뭔지 알죠?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은 도로법, 교통법 이런 거에 들어가겠지만 건축법으로는 제외가 됩니다. 이것도 벽 있고 지붕 있잖아요. 그렇지만 건축법으로 하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문화재 이것도 건축법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문화재법에서 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철도 플랫폼 이것도 지붕 있고 기둥 있잖아요. 그렇지만 건축법에서 하는 건 아니고 철도법이나 뭐 그런 거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동 가능한 간이 창고인데 이것도 조금 애매하죠. 그렇지만 이게 이동 가능하다는 것은 보통은 바퀴가 달려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약간 저는 캠핑카 정도로 말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도 건축법으로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정착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서 이동되는 것은 안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거의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 문제 그대로 나왔는데 방금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랬잖아요. 그래서 동물원, 식물원 이거는 기둥도 있고 지붕도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건축법 규제 대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건축법 규제 대상에서 보시면 제일 먼저 건축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신축, 새롭게 집을 짓는 것.
그냥 텅 빈 대지에 집을 새로 짓는 그런 과정, 그것을 신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축이라는 것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연면적, 건축 면적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겁니다. 건축 면적을 늘린다는 것은 이렇게 옆으로 뭔가 더 지어서 이 대지가 차지하는 대지에서 있는 건축물의 면적을 늘리는 것, 그것이 건축 면적을 늘리는 것이고요. 연면적은 그 위쪽으로 층 높이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단층으로 있던 것에서 한 층이 더 올라가게 되면 1층과 2층을 다 더한 그것이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높이를 더 늘리는 것. 이것과 비슷한 말이 연면적을 늘린다와 좀 비슷한 말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는 대지 안에서 더 늘리는 것. 그것이 증축,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재축과 개축이 있어요. 용어 정의를 따로 빼놨습니다. 일단 개축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데 이게 두 개가 다 어떤 개념이냐면 같은 규모로 새로 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재축도 재해에 의해 없어진 경우, 뭐 태풍이 불어서 집이 날아갔다. 예를 들어서 또는 뭐 지진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졌다 했을 때 같은 규모로 다시 짓는 것. 그것이 재축 되겠습니다. 일단 개축은 내가 원해서 건축주가 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집이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는 곧 무너질 것 같거나 아니면 좀 지겨워가지고 디자인을 바꿔서 새로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새로 짓는 것, 그것이 개축. 재축은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재해, 아까 말했던 태풍이나 아니면 지진 같은 거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멸실된 경우 다시 축조하는 것. 둘 다 같은 규모로 해야 개축과 재축에 들어갑니다. 여기 따로 빼놨으니까 한 번 더 정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대수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해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에요. 주요 구조부라는 것은 내력벽, 힘을 받는 벽이거든요. 그리고 뭐 기둥, 그리고 주계단 이런 것들을 새로 뭐 한 개 더 추가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새로 짓는 것, 그것이 대수선. 수선은 그냥 뭐 도배 상판 새로 하는 거, 그런 게 수선이고요. 또는 장막벽이라고 해서 아까 문제에 나왔죠. 칸막이 벽, 힘 받지 않는 거, 내력벽의 반대. 이것을 새로 짓는 것, 이런 것들은 그냥 수선에 들어가는 것이고, 대수선은 힘을 받는 벽 또는 기둥 또는 주계단 또는 지붕틀 이런 것들을 새로 하는 그런 것들이 대수선입니다. 지금 이것이 문제에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이 대수선이라는 것은 건축법으로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에 속하지 않는다. 이게 좀 이상한 말이지만 이따 제가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용도 변경은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단독주택으로 살던 집이었어요. 여기를 좀 이 동네가 좀 핫해져가지고 카페로 막 새로 하고 싶다. 영업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용도 변경하는 것. 그것이 용도 변경 문자 그대로입니다. 자, 지금 재축과 개축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여기선 키워드가 있습니다. 개축은 그냥 오래돼서 내가 좀 질려서 새로 짓고 싶어서 그렇게 새로 짓는 것이 개축. 그렇지만 재축은요. 천재지변이나 재해의 재자 같은 말이죠. 멸실된 경우, 태풍이 불어서 지진이 심하게 일어나서 없어져 버린 경우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도 키워드예요. 같은 규모. 더 많이 짓거나 하는 건 증축이 돼버리고요. 같은 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 다시 만드는 것, 다시 짓는 것. 이것은 재축, 재해 또는 천재지변 이런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수선 건축법상, 건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건축법으로 또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속하진 않는 것이고요. 이 건축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 쉽게 정리하면 추가로 또는 새로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도 건축에 속하는데요. 이전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텅 빈 두 개의 땅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의 땅은요. 원래 집이 이렇게 있던 거예요.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정착된 이런 건축물이 있던 것이고 이 옆에 있는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폭 들어서 지게차 같은 걸로 들어서 지게차로 들 수 있으려나? 좀 이렇게 뭐 좀 무거운 걸 들 수 있는 장비로 들어서 옆으로 옮긴 거예요. 그럼 이것은 빈 땅에 새로운 건물이 지어진 것이므로 이 이전 또한 건축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축은 자연재해에 일어났어요.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새로 지었어요. 건축이에요. 증축은 원래 1층만 있었거든요. 어떤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2층을 더 지은 거예요. 증가해서 지었어요.
이것도 건축에 속해요. 대수선은 크게 수선을 했지만 이게 새로운 건축으로 보진 않고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그냥 크게 고쳤다 정도로 보기 때문에 건축에 속하지 않는 것. 이것이 대수선이고 좀 애매한 것은 대수선이지만 건축법으로 또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라. 어떻게 구조에 맞추어 지어라. 이렇게 규제는 하고 있는 것이 대수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